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에서 원픽을 꼽는다면 당연히 세트랙 I겠죠. 중동이나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커가면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렴한 관측 위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오늘의 주제는 대기업 중에서 우주 산업에 베팅한 하나그룹을 준비했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최근 우주 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보고서를 써서 주목을 받은 신예 애널리스트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그룹이 우주를 테마로 잡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제 방산 산업이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거겠죠.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I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스페이스허브라는 TF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TF팀 팀장이 김동관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이 이 우주 산업 언제 돈 벌지도 모르는 이 산업에 뛰어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하나그룹이 우주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우주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런 우주 산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 차원에서 하나그룹이 이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형태로 현재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페이스허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그룹 내에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이 세 회사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경우로 최근에 발표된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본체,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탑재체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시스템이 좀 더 크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세트랙 I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연동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에 관심을 갖는 이제 하나그룹, 사실은 인공위성뿐 아니라 UAM이라는 도심 항공 교통에도 사실 이 두 축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시스템이 미국의 에어택시 업체인 오버에어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사실 3월 말에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시스템이 이런 개인용 UAM뿐 아니라 물류용 UAM까지도 사업을 뛰어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거죠. 결국엔 UAM 시장을 굉장히 크게 현대자동차라든지 많은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그룹은 좀 더 멀리까지 본 거죠. 왜냐하면 UAM 시장이 도래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에어택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없이 UAM 시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우주 산업과 연동해서 같이 성장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노린 전략이다. 그렇죠. UAM 하면 사실 현대차가 선도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한화가 이 UAM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잘할까?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과연 UAM의 범주를 어디로 넣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이걸 자동차로 보느냐, 항공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또 다를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건 자동차야.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것 같고, 하나시장은 무슨 소리야, 이건 항공 쪽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모빌리티라고들 많이는 하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스원이나 카이와도 이제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의 국내 업체들 간에도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앞서서 UAM과 이제 통신 간의 시너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하나시스템은 그 시너지를 좀 노린 것이다 봤을 때, 하나시스템의 UAM은 저궤도 위성에서의 통신 서비스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하나시스템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1000여 개의 이제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초소형이겠죠, 쏘아 올려서 이제 운송 수단에 먼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구상에서 UAM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운송 서비스,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배,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궤도라는 말은 왜 붙은 건가요? 먼저 인공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공위성을 말을 할 때는 땡땡궤도, 땡땡위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궤도 통신위성, 저궤도 관측위성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뒤에 있는 땡땡위성은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통신기능, 관측기능, 과학기능, 기상 등등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궤도를 저궤도, 200에서 약 2000km라고 하고, 그리고 정지궤도라고 있는데,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왜 정지궤도이냐, 고도가 약 35,800km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구의 자전속도와
이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공전 속도가 주기라고 하죠. 주기가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얘가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한반도 위에 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지궤도로부터 통신 이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는 데 있어서도 안테나가 그냥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런 안테나 같은 경우에 지상에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약 90분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대만으로 한반도를 커버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많은 숫자의 저궤도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통신 세기가 굉장히 세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저궤도 통신 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를 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 뛰어든 시장인 거잖아요. 네. 과연 여기서 하나 시스템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그 유상증자 계획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제프 베조스의 카이퍼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원액 프로젝트 등은 결국에는 지구 전체에 있는 인터넷 음영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거든요. 반대로 하나그룹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전 처음에는 의아했던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음영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걸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UAM 시장 그리고 운송수단에 먼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하나그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기존의 위성 통신으로는 제대로 서비스하기 힘드니까.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상망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인데 하나그룹은 이제 UAM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운송수단에서도 통신 서비스, 즉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서비스를 다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결국 승자 독식 세계가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스타링크가 다 먹는 시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SKT, KT, LG처럼 이렇게 한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원앱이라든지 카이버 프로젝트, 스타링크 이런 회사들이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국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 내에서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0%를 투자한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안 주셨어요. 네. 덜 매력적인 건가요? 절대 덜 매력적이라서 매수 의견을 안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보고서의 포커스 자체를 우주 산업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우주 산업과 관련된 매출이 현재는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주 기업이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사실은 방산 기업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우주 산업, 특히 인공위성과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주안점으로 두고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트랙 아이는 하나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선 하나그룹 차원에서 세트랙 아이의 직접적인 경영에 관여하겠다라고 나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하나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에서 일부 수주를 맡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2025년까지 저궤도 위성 1000개를 쏘아 올린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세트랙 아이도 그 본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위해서 본체를 만든다라고 보긴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세트랙 아이가 본체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이제 개발은 되어 있어요, 이게? 인공위성마다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그룹과 얘기를 통해서 어떠한 본체를 제작하는 거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기술력만으로 따졌을 때는 세트랙 아이도 저궤도 통신 사업에 맞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방산을 하면서 레이더 등의 이런 인공위성 기술도 일부러 가지고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은 없는 거죠? 그렇죠. 세트랙 아이를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보면 어쩌다가 세트랙 아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통신 제작부터 지상 관제 시스템을 모두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됐을까? 다른 기업들 뭐하고? 사실 세트랙 아이 설립 단계를 보시면 우리별 1호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게 있는데 91년이었죠? 네, 1991년이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라 기억나요. 그러신가요? 제가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기 전인데 아, 네. 그래서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좀 텔레비전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요. 국가적 행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별 1호를 만든 카이스트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세트레가이가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주요 경영진 분들이 전부 다 세트레가이 연구원들 이라 가지고 일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인공위성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인공위성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세트레가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세트레가이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유일한 최고의 기업이지만 정말 글로벌리 저궤도 위성 사업이 본격화 됐을 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세트레가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트레가이는 기존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통신 위성이 아니라 관측 위성입니다. 관측 위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형태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사 비용이 낮아지고 또 위성 기술 자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비용 자체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시아나 중동의 신흥국들이 관측 위성에 대해서 비싸서 접근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이런 신흥국들 중심으로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라면 동남아겠죠, 주로. 아시아나 중동 지역을 보시면 될 것 아시아 같아요. 중동조차도 정부 주도로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측 위성을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세트레가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은 막사라든지 보잉, IAI 등 이런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랫폼 영향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기업 플랫폼 회사들의 이런 관측 위성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신흥국 시장,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커가면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형 저렴한 관측 위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의 관측 위성과 나중에 하나 시스템이 하게 될 이 통신 위성 간에는 서로 기술력 차이는 크진 않는 건가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공위성은 탑재체와 본체가 있거든요. 본체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공위성들이라도 본체를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탑재체가 기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트레가이가 아까 전에 제가 본체 기술을 맡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세트레가이는 관측 위성을 만든 애들이다 보니까 통신 위성보다는 이 본체 기술에 좀 더 주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은 이 탑재체에 대한 그래서 통신 부문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담당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발사체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재사용 로켓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스타쉽의 착륙이 불발로 끝나면서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기는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을 누가 쏘아 올리고 있냐면 이 펠컨 9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사용 성공률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스타쉽의 뉴스만을 보시고 얘네가 재사용 로켓에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재 펠컨 9이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탑재 중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더 우주 개발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주 산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재사용 로켓의 기술 개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재사용 로켓으로 인해서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주 산업의 여러 사업들이 경제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세트레가이에 대해서는 7만 1,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더 커질 걸로 보시길래 이렇게 좀 목표가를 잡으셨는지. 사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892억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 넘게 성장한 실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실적에 있어서 수주 잔고도 2020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인 스페이스 IT라는 인공위성이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기의 수주만으로도 이제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실적도 크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2020년 매출 기준 892억 원인데 한 대만 팔아도 1,000억 원이 넘는 인공위성을 지금 개발 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팔았던 인공위성 대비하면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측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질이거든요. 저희가 이 관측위성에서 화질을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현재 지구 궤도상에 있는 관측위성 중에서 해상도가 제일 좋은 위성이 0.3m급인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이 0.45m급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약 한 0.6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개발 중인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0.3m급으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가격은 그 대신 1억 달러로 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0.3m급 다른 경쟁사의 제품은 3억 달러이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플랫폼 사업이라 하는 거는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판다 요 개념인가요? 끼워 판다고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선진국 위주로 제품을 찾게 되는데 막사라든지 보잉,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점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1,000원 목표가를 제시하실 때 막사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인 PER 26.7배를 적용을 하셨어요. 국내 세트랙 I를 미국의 유력 회사와 이렇게 똑같이 PER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PER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경쟁사들,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이걸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 부문 자체가 비슷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막사를 제외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관측 이성을 제작을 하지만 사업 부문으로 따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막사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유사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사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나? 라는 의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는 관측 이성 시장의 성장을 어디를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 중동과 아시아 신흥국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그쪽에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트랙 I가 공략하는 시장이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막사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PER을 줘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글로벌 관측 위성 시장 내에서 세트랙 I의 마켓 쉐어는 좀 미미한 편이죠. 사실 마켓 쉐어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 국가 수주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자체로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먹고 있는 시장이고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왔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이 저는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세트랙 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세트랙 I는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인가요? 사실 5개를 펼치기도 힘든 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재 관측 위성을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하나의 사업부로 이렇게 제작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관측 위성만 판매하는 업체는 세트랙 I. 글로벌 상장 기업 중에서 막사- 관측 이성만 하는 곳은 막사 테크놀로지 세트랙 I. 그래서 막사 테크놀로지의 PR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경우는 SSTL이라고 다른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오늘 우주산업에 베팅한 하나그룹주를 살펴보면서 이제 세 곳의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업들이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시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에서 연구원님의 원픽을 꼽는다면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목표 주가를 낸 세트랙 I겠죠. 근데 제가 세트랙 I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주산업의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잇는다는 거예요. 퓨어한 우주산업 회사니까. 그렇죠. 우주산업의 매출이 비중이 높으니까 퓨어한 우주산업이 성장했을 경우에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그룹의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퓨어하게 우주산업의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개 회사 중에서 세트랙 I에 대한 매수를 추천드리는. 방금 요 말씀에서 사실은 이 퓨어하게 우주산업이 커지는 거에 수혜를 직접 받느냐 아니면 붐이 일어났을 때 테마성 수혜를 받느냐로 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전제는 과연 글로벌 혹은 국내의 우주산업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인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 주도의 형태인 사업이 많아요. 2013년에 발사된 나로호도 그렇고 올해 10월에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 그리고 최근에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든지 모든 위성들이 대부분 국가 주도의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국내 우주산업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정확하게 매출의 규모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도 비중이 있는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정의인 애널리스트님과 같이 해외에서 돈을 버는 국내 위성 기업을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희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